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현금주의 회계와 발생주의 회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거기 그 동영상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주의 회계의 관점에서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금 흐름표 중에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몇 가지죠,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그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 관련된 현금 흐름도 살펴볼 거예요. 좀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현금 흐름표 중에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왜 이거를 갖다 여기서 빼주고 이거 더해주고 다시 또 이거 더해주고 또 이거 빼주냐?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한 질문들을 해서 오늘 한번 이쪽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어떤 분들은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 여기 보면 매출채권, 여기도 매출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채권을 이렇게 증감을 이렇게 빼보니까 증가된 부분을 어때요? 매출채권이 자산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현금 흐름이 감소된다고 했죠. 매출채권이 증감하고 현금 흐름표에 이 매출채권 증감하고 금액이 틀리다.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 왜 금액이 틀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근데 금액이 틀린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영업 활동 관련된 현금 흐름만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액이 나오죠. 매출총액에서 판매비와 관리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기타 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금융수익 플러스 금융원가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이 당기순이익은 뭐예요? 이익이지만 이게 다 현금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현금을 못 받은 것도 있고, 왜 그냥 매출을 해서 그 매출을 해서 매출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현금이 100%가 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익은 이만큼 났는데 얼마나 영업 활동을 해서 현금이 들어왔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순이익이 우리가 그 자본 잉여금으로도 가고, 어디요? 현금 흐름표에 단기 순이익으로도 가요. 그래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 구할 때 단기 순이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냐면 가감을 해요. 더하기 빼기. 그래서 우선 이자 수익도 빼고 단기 순이익도 배당금 수익도 빼고 이자 비용 더하고 법인세 비용 더하고, 다시 여기는 이자 수치 더하고 배당금 수치 더하고 이자 지급 더하고 법인세 납부. 이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판관비에 보면 감가상각비라고 있어요. 감가상각비, 이건 뭐예요? 현금이 나가지 않죠. 그냥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식으로 뭐냐면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들이 있어요. 현금이 나가지 않는데 비용이다. 이것은 그럼 뭐예요? 더해야죠. 왜? 이익은 줄어들었잖아요. 이만큼 비용만큼 이익은 줄어들었는데 현금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플러스를 해줘야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매출 채권도 자산이 증가했다. 그럼 뭐예요?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이 감소한 걸로 보라고 했죠. 현금 주고 자산을 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쵸? 부채가 증가했다. 그럼 뭐예요? 부채가 증가하면 기초하고 기말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뭐예요? 현금이 들어왔다. 저번에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걸 먼저 들어보시요.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리기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현금주의 회계와 발생주의 회계를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건 생산이라고 했죠. 제조원가는 생산을 해서 그 총 제조 비용이 어디로 가요? 재고자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팔린 것은 매출원가, 안 팔린 것은 재고자산.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우리가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고 해서 주석사항에 있는 그 부분이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자산에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뭐예요? 나중에 이제 이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돼요. 기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재무상태표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보통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일정 시점이잖아요. 12월 31일.
만약 1년치면 이게 우리가 1년치를 본다. 손익계산서는 1월 1일에서 뭐예요?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 재무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잖아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12월 31일 이게 기말이에요. 기말 한 기라고 하거든요. 10일기다 그러면 기의 말이다 해서 기말이라고 해요. 이때 기말 12월 30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서 현금 흐름표는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정기 10기의 기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11기의 기초가 돼요. 11기의 기초가 돼요. 10기의 기말은 11기의 기초가 돼요. 1월 1일 날 이 기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기초 현금성 자산은 이거겠죠. 이게 현금 있으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 이게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나중에 이게 뭐예요? 이 기말의 현금이 현금성 자산 내년에 뭐예요? 기초가 돼요. 기초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법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접법은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단기 순이익부터 가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에서 가감을 해요. 가감을 해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간접법이에요. 직접법은 뭐냐면 단기 순이익에서 가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간 것들은 유입된 현금, 유출된 현금을 다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업부대 현금 유출, 기타 영업비 현금 유출,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 기타 영업비 현금 유출, 각 이렇게 현금 유출과 유입을 다 구해서 뭐예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이렇게 구해요. 그런 다음에 이자를 수치라는 건 뭐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은 거, 이자를 받은 거 현금으로, 배당금 수치 이것도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현금으로 받은 이자 지급은 뭐예요? 지급은 현금으로 준 거예요. 그렇죠? 법인세 납부는 뭐예요? 이것도 현금으로 국가에다 납부한 거예요. 뭐냐면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전부 다 그냥 직접적으로 구해요. 직접적으로 구하고 이자를 현금 받은 거, 배당금 받은 거, 이자 납부한 거, 법인세 납부한 거 이게 다 직접법이에요. 직접법으로 구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안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이거 사용하잖아요. 굳이 이거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제 공시사항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설명을 왜 이거는 설명을 드리냐면 어때요? 이건 간접법인데 이거는 뭐예요? 직접법이죠. 이거 똑같죠, 이거. 그렇죠? 똑같잖아요. 뭐냐면 다른 것은 전부 다 간접법이에요. 근데 이자하고 배당금, 이자 지급한 거, 법인세 납부하는 것은 뭐예요? 직접법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법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직접 현금이 들어온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치는 뭐예요? 현금이 들어온 거. 수치는 현금이 들어온 거. 지급은 현금이 나간 거. 납부도 현금이 나간 거.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거하고 틀려요. 수익하고 비용하고 수치하고 지급 납부하고는 틀리다는 개념이에요.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 이건 뭐냐면 이건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 이것은 현금주의예요. 직접법은 현금주의예요. 그냥 말 현금으로 직접 착착착 하는 거. 발생주의는 뭐냐면 여기서 단기 순이익부터 이제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현금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자하고 배당금, 이자하고 법인세만 간접법이지만 직접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직접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기 순이익은 뭐예요? 이걸 다 플러스하고 이걸 다 뺀 거잖아요. 뺀 건데 이자 수익을 빼주고 이자 비용을 더해줘서 뭐예요? 이것을 고려하기 전에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즉 이자 비용을 빼주기 전 이익,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을 더해주기 전 이익을 구해서 뭐 여기 직접 이자 수치 이거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냐면 왜 이거를 빼주고 여기는 더해주냐면 이걸 빼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직접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밑에서 이렇게 직접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고려하기 전에 이익으로 구하자 그런 의미예요.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자 수익 회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재무상태표 있잖아요. 재무상태표 중 차변이 뭐예요? 자산. 그렇죠? 자산. 대변은 뭐예요? 부채와 자본. 자본이에요. 이건 자본. 제가 분계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라고 했죠. 차변은 뭐예요? 왼쪽. 대변은 오른쪽. 뭐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차변 약속이에요. 약속. 잠깐만 이거 좀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니까 뭐 아무 의미 없다는 거 그렇게 그냥 알고 계셔요. 그래서 뭐예요? 차변이 그 왼쪽은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자산이 증가하는 건 뭐예요? 차변. 그렇죠.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차변.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차변. 그냥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대변. 자본이 증가하는 건 대변. 분계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자산이 감소하는 것은 대변. 부채가 감소하는 것은 차변. 자본이 감소하는 것은 타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자, 현금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했어요. 차변. 나머지 뭐예요? 이자 수익. 그렇죠. 상대의 계정. 자, 미수이자도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했어요. 차변. 이자 수익. 이자 수익 회계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현금 자산 증가했어요. 차변. 이자 수익이나 이건 선수이자. 선수이자는 뭐냐면 미리 이자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떤 돈을 이게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빌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입자 있고 대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 누가 갑이에요? 이 사람이 갑이에요.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을이에요. 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돈 빌리다 보면 선이자를 떼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이자. 실제로 한 달이 원래 지나야 이자를 주는데 미리 돈 빌리면서 한 달치 이자를 띄어버려요. 이게 선수이자라고 해요. 선수이자. 선수이자. 이런 부분들. 미리 이자를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미수이자는 뭐냐면 저번에 설명드렸죠. 미수이자 이것은 뭐야? 미확정 채무. 미확정 채무. 원래 이자를 다음 달 만약 12월 15 기간이 12월 15일에서 1월 15일까지인데 12월 31일 시점에서 뭐예요? 지금 이자가 이만큼 그렇죠? 원래 이만큼이 이자를 계상을 해야 돼요. 이자 수익. 그렇죠? 이때 받기로 했어도 청구는 못 해요. 우리가 청구는 못 하지만 이때 이자 수익 계상해. 이자 수익 미수이자 아직 못 받은 돈이다. 그렇죠? 청구는 못 하기 때문에 미수이자로 잡는 거예요.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뭐예요? 미확정 채권. 그래서 이자 수익에 대한 그 분계는 이런 분계들이 나와요. 이런 분계가 나오면 생각을 해보셔요. 자, 여기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이자 수익 현금만 있죠. 나머지는 뭐예요? 현금이 안 들어오는 게 많죠. 그럼 현금이 안 들어오는 것은 뭐야? 자, 이자 수치는 뭐예요? 이자 수익에서 미수이자는 뭐예요? 이자 수익이 잡히지만은 현금이 안 들어와요. 빼줘야죠. 현금이 안 들어오니까 빼주고 선수이자는 뭐예요? 현금을 미리 받은 거죠. 플러스 해주고 이자 수익에서 뭐예요? 미수이자는 빼주고 선수이자는 더해주고 하면 뭐예요? 이자 수치가 돼요. 내가 돈을 받은 거. 이 현금. 그렇죠? 이건 이자 수익은 있지만 뭐예요? 미수이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자 수치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자 수치. 그럼 뭐예요? 여기서 만약 재무상태표에 미수이자나 선수이자가 있다. 그럼 이것을 증감을 전년도 재무상태표하고 올해 재무상태표를 구해서 미수이자와 선수이자가 있다. 그럼 어때요? 자산하고 부채 이렇게 증감을 구해서 서로 증감에 대해서 가감을 해줘야 되겠어? 안 해줘야 되겠어? 안 해줘도 되죠. 그렇죠? 가감을 해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 수치에서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수이자와 선수이자는 나중에 자산 증감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이자 수치가 이미 이것을 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 비용에게는 뭐냐면 이것도 현금이 나가죠. 대변 자산이 감소하니까 그럼 이자 비용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미지급이자는 현금 아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거. 선급이자는 미리 이자를 지급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현금이 나가는 건 뭐예요? 이자 비용에서 현금이 나가면 이거죠. 이건 더 나갔잖아요. 이자가. 이건 이제 현금이 안 나갔죠.
그러면 이자 비용에서 만약 구한 이자 비용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자 비용에서 이번 이자 지급한 건 뭐예요? 여기서 이건 이자 지급한 게 아니잖아요. 미지급 이자 빼주고 현금이 안 나갔잖아요. 선급이자는 어때? 현금을 더 지급했죠. 그러면 이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해되시죠? 아, 그래요. 자, 배당금 회계는 뭐냐면 만약 배당금 수익 이제 어떤 다른 회에서 배당금을 받았다. 그럼 배당금 수익이 되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 미수 배당금은 뭐냐면 현금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배당금 수치는 뭐예요? 배당금 수익에서 현금으로 받은 것만 이거잖아요. 미수 배당금을 빼면 뭐예요? 현금으로 받은 거죠. 이걸 빼면 그렇죠? 배당금 수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미지급이자나 선급이자 이건 자산이고 이건 부채겠죠. 미지급이자와 선급이자의 변동분을 여기 가감의 이쪽 자산 쪽에 증가나 감소에 반영을 가감 쪽에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다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법인세 외에는 이제 법인세 비용을 만약 내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부채로 되죠. 자 법인세 비용을 뭐예요? 이제 이연 뭐에 아직 내가 환급을 받았다 그럼 자산이 되죠. 환급을 받았는데 아직 현금으로 못 받았어요. 이것은 법인세 비용이 나왔는데 아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 부채로 잡고 이것은 환급을 받았는데 아직 세무서에서 12월 30일에 현재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자산으로 잡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 나오는데 이연법인세 자산이 잡혀 있어요. 그 현금이 더 나가죠. 이건 이연법인세 자산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풍국주정 그 재무제표 복습할 때.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무회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보라는 개념을 알고 내년에 그러니까 뭐냐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미래에 세금이 뭐예요? 그만큼 이거는 줄어들어요. 이게 유보고 이게 마이너스 유보. 세금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돼요. 이거는 이연 법인세 부채는 나중에 뭐야 유보가 돼가지고 세금이 더 많아져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이 큰 중요성은 없어요. 중요성은 없고 단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요. 저 설명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자, 법인세 비용, 그다음 현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법인세 비용은 뭐예요? 자, 법인세 자산은 어때요? 법인세 비용이 있지만 법인세 자산은 현금이 뭐예요? 야, 자, 법인세 부채부터 볼게요. 법인세 부채는 뭐예요? 현금이 안 나가죠. 법인세 부채는 현금이 안 나가죠. 그렇죠? 그럼 빼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세 자산 현금이 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뭐예요? 이연법인세 자산은 어때? 현금이 더 나가죠. 그렇죠? 이 현금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법인세 그 뭐야? 이연법인세 부채는 그만큼 현금이 덜 나가게 되죠. 그렇죠? 덜 나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 이런 식으로 법인세 비용부터 하면 법인세 납부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굳이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개념은 이제 이것은 뭐냐면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 현금으로 나가는 거, 현금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자 수치와 배당금 수치, 이자 법인세를 직접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뭐야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 여기 당기순이익에서 없애주는 거예요. 여기 직접법으로 이미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재무상태표에 미수이자나 선수이자, 미지급이자, 선급이자, 미수배당금, 뭐 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법인세 부채, 이연법인세 부채 이와 같은 그 자산의 증감을 여기다 가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매출 채권의 증가는 뭐예요? 빼주는 거죠. 자산의 증가는 현금이 마이너스, 부채의 증가는 현금이 플러스. 자산의 감소는 당연히 플러스, 부채의 감소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자, 근데 뭐냐면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출 채권은 회사마다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의 회사는 이렇게 해요. 매출 채권이 있으면 이게 총 매출 채권이에요. 거기다 어떻게 대손 삼각비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빼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순매출 채권이에요. 순매출 채권.
뭐냐면 총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빼주면 이게 순액이 돼요. 매출 채권, 순 매출 채권, 매출 채권. 예. 그럼 뭐냐면 전년도 매출 채권에서 올해 매출 채권에 이게 변동분을 구하잖아요. 그럼 이 순액으로 이렇게 보통 구해요. 순액으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순액으로 대손상각비를.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여기 당기순이익에서 가감하는 비용에 대손상각비를 플러스하지 않아요. 대손상각비도 어떻게 돼요? 그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은 원래 여기다 더해줘야 되거든요. 감가상각비. 왜 현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더해줘야 되죠. 당기순이익은 이미 빠져 있잖아요.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었잖아요.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근데 현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플러스를 해줘야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잖아요. 대손상각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뭐냐면 순액으로 이미 매출 채권에 반영이 돼버렸어요. 대손상각비는 순액으로. 그래서 순액으로 변동을 구하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매출 채권 변동을 총액으로 인식할 때에는 뭐냐면 총액으로 인식할 때는 대손상각비를 가산을 해줘야 돼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매출 채권 변동을 순액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를 반영을 하지 않는데, 근데 매출 채권 변동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회사가 한두 개씩 있어요. 이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런 회사는 뭐예요? 대손상각비를 가산을 하고 매출 채권 변동을 총액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이건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은 총액으로 인식을 해요. 총액으로. 그래서 실제로 총액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플러스를 해주고, 유형자산은 뭐냐면 변동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유형자산은 이렇게 변동분으로 하지 않고, 유형자산은 이렇게 변동분으로 전년도 재무제표하고 올해 재무제표하고 이 변동분으로 해서 유형자산 뭐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하면 전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비하고 뭐 유형자산을 서로 별개로 하기 때문에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실제로 유형자산별로 엑셀로 별도로 만들어 놓죠. 만들어서 실제로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한 현금이 나갔잖아요. 이 별도로 이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투자활동에다가 유형자산 취득하면 뭐 취득한 거 처분하면 처분한 거 별도로. 근데 매출채권은 거래처가 무수히 많잖아요. 이걸 별도로 다 관리하면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면 너무 많이 드니까 순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채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뭐 거래처가 몇 개 있다. 그러면은 유형자산처럼 엑셀로 작성해서 개별로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총액으로 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렇게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매출 채권이 많기 때문에 순액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죠. 그래서 대손상각비를 반영 안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 유형자산하고 매출 채권은 관리하는 게 틀려요. 이렇게 틀리다는 거. 그런 식으로 감가상각비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해주고 대손상각비는 고려를 안 한다. 이것 좀 아셔야 된다.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은 가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 증감하고 현금 흐름표상의 매출채권 증감하고 달라요. 때때로 뭐냐면 전년도 매출채권 뭐 재무상태표를 보고 올해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게 전년도 매출채권이다. 그렇죠? 올해 매출채권이다. 그럼 이 변동분을 현금 흐름표에서 뭐예요? 가감을 이렇게 해주면 틀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틀리냐면 이 제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각. 우리가 대손 충당금 할 때 제각이 뭐라고 했어요? 제각은 뭐냐면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대손이. 그럼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대손을 설정해 주는 것은 어때요? 설정해 주는 것은 대손상각비 하고 이제 매출채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요.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 줘요. 대손 충당금. 그리고 실제로 제각이 일어난다. 제각이 일어나는 건 대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대손이 발생하면 매출채권 없애주는 거예요. 매출채권을. 자, 매출채권이 줄어들면 원래 현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매출채권이 줄어들면 현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대손충당금에서 빠져요. 여기 설정해 놓은 대손충당금에서 우리가 충당금을 설정해 놓잖아요. 이건 뭐냐면 나중에 대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충당금을 설정한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그 대손상각비 동영상을 보시면. 그러면 뭐냐면 이 충당금에서 매출채권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래 매출채권이 줄어들면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현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를 상계하는 것도 현금하고 상관없죠. 우리가 A라는 회사에서 매출을 했어요. 그럼 매출 채권이 발생하죠. A라는 회사의 매출 채권. 근데 A라는 회사에서 원재료도 내가 들여와요. 매입 채무가 발생해요. 그럼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하고 서로 똑같은 회사니까 상계를 처리해줘, 서로 없애줘 버리는 거죠. 그럼 현금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외화 평가. 우리가 해외에 있는 어떤 거래처에다가 매출을 해요. 매출 채권이 발생해요. 근데 외화 평가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제각이나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상계, 외화 평가 손익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 채권이 이게 재무 상태표하고 현금 흐름표하고 틀려져요. 이런 부분.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겠죠?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상계, 외화 평가 손익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틀려진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너무 내가 완벽하게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한다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중급회계 책을 보고 관련된 문제를 많이 푸셔야 좀 이해가 되거든요.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해야.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현금 흐름표를 해석하는 데는 그게 크게 유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말 그대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12월 달에는 공인 회계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틀려질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회계사가 틀릴 정도면 우리 몰라도 돼요. 회계사가 틀릴 정도면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그 현금 흐름표를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제 정보를 작성자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게 당연하고 이것도 매출 채권을 총액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순액으로 하는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자, 총액으로 대부분은 매출 채권을 순액으로 변동으로 해요. 그래 대손상각비를 고려하지 않지만 총액으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어디 회사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업보고서를 막 읽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보여요. 이제 어떤 회사들은 총액으로 하고 이게 풍국주정이에요. 풍국주정. 풍국주정인데 이 회사는 재무제표가 상당히 공부하기 좋다고 했죠. 제가 이 회사 재무제표를 항상 출력을 해놓고 공부하실 때 항상 내가 어디 부분 공부하는지를 보셔요. 항상 출력을 해놓죠.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재무상태표에 보면 이 회사는 여기 보면 매출채권이 이렇게 있어요. 매출채권. 다른 회사는 이것만 있죠. 다른 회사는 이것만 딱 기록되어 있는 매출채권이 있고 매수증도 다 있죠. 그러니까 이걸 출력을 해놓고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옆에다 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내가 어디 부분에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유동자산에 내가 지금 매출채권을 하고 있구나. 대손충당금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회사는 뭐냐면 총액으로 매출채권 변동 이렇게 간다고요. 다른 회사들은 보통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요. 그래서 순액으로 그냥 여기서 이걸 뺀 순액으로 변동을 이렇게 하는데 이 회사는 총액으로 해요. 지금 37억 6,800이에요. 그 현금 흐름표에 보면 매출채권 변동이 뭐냐면 37억 6천 똑같죠? 순액으로 하고 이게 총액으로 했어요.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뭐예요? 대손상각비를 여기서 원래 다른 회사들은 이게 없어요. 순액으로 하는 회사들은 대손상각비를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대손상각비 고려하죠. 올해는 대손 설정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없지만은 작년에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손상각비를 고려한다는 거. 그리고 당기순이익에서 뭐예요?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을 더해주고 감가상각비 더해줬죠. 여기 더해주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뭐냐면 이게 투자활동이에요. 투자활동이기 때문에 이 투자활동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이것은 손실은 더해주고 이익은 빼줘가지고 여기서 없애주고 투자활동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유형자산 처분이 있죠. 이 안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처분 이익이 다 포함이 돼서 뭐냐면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해서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만큼. 그렇죠. 이 안에 이게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만 그래 유형자산 처분한 게 이거구나. 처분해서 돈 들어온 게. 그리고 유형자산 취득한 것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돈이 나간 거죠. 이것은 뭐냐면 개별 유형자산은 총액으로 해서 각 개별 유형자산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보면 엑셀로 유형자산 내역을 작성하고 이렇게 이런 개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고,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법인세 비용,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뭐예요? 법인세 비용 플러스 이자 비용도 플러스해서 뭐예요? 없애주는 거라고 했죠. 이만 직접법으로 하기 위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자 수익 마이너스, 배당금 수익 가로는 마이너스예요. 배당금 수익 마이너스. 이건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직접법. 이자 지급. 이거 현금이요. 배당금 수취 현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자 수취 현금으로 들어오고 법인세 납부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수이자나 미지급이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자산에 보면 없어요. 이렇게 보면 미수이자가 없어요. 미지급이자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계산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쉬울 거예요. 그 이연 법인세 자산이나 이연 법인세 부채 뭐 증감도 없죠. 이 법인세에 다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미수 배당금 증감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배당금 안에 이건 직접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배당금 이자 그다음에 법인세와 관련돼서는 직접법으로 하고 나머지만 간접법으로 한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 흐름표를 봤을 때 재무상태표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 이 뭐 비용이 나가지 않는 그런 뭐야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들은 플러스 해주고, 그 다음에 법인세나 이자나 배당금 이런 부분들은 직접법으로 하기 위해서 플러스만 해주는 없애주는 거. 그래서 뭐냐면 당기순이익이 91억이잖아요. 여기 보면 당기순이익이 여기 91억이죠. 91억인데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이 영업 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112억이에요. 어때요? 이것은 이익의 질이 아주 좋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기순이익과 단기순이익보다 현금 흐름이 좋으면 이익의 질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막 적자다. 단기순이익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다. 그럼 이익의 질이 안 좋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현금 흐름표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해석할 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회사에 어떤 사이클이 있다고요. 회사 생명주기라고 하는데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뭐냐면 태동할 때, 성장할 때, 성숙할 때, 쇠퇴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항상 이런 사이클을 거쳐서 회사가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소멸하기까지 이렇게 거쳐요. 이렇게 거치는데 태동할 때는 뭐냐면 영업 현금 흐름이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업 현금 흐름이 이때부터 영업 현금이 성장할 때 적자가 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쇠퇴할 때는 플러스에서 차근차근 이때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좋다가 이제 조금씩 나빠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태동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뭐야 회사를 설립한 지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따져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업황을 따져볼 때 업황도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업황이 회사의 경기 변동이 심한 그런 회사들은 자 이때부터 이제 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동기. 이 태동기는 어때요? 업황이 쇠퇴기부터 영업 현금이 조금씩 나빠지다가 태동기 때 의외로 이제 막 업황이 좀 꼽히려고 할 때 영업 활동 현금률이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해석하기 이제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될 게 좀 업황이 좋아질 때 또 마이너스 되는 그런 부분 5G 관련된 회사들이 좀 많더라고요. 좀 마이너스가 되는 업황이 조금씩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익은 좀 증가되지만 그래서 이익이 질은 나쁘지만 이런 부분들은 태동기라고 보시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 성장, 성숙기, 쇠퇴기 이런 부분들 업황 쪽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할 때, 성숙할 때 그 다음에 영업 현금 흐름도 한번 보시고 지금 어느 지금 과정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표를 그냥 뭐 어떤 획일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장부 작성자 관점에서 좀 지엽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그냥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좀 이런 부분 틀릴 수 있구나. 어차피 재무상태표 변동분하고 이거하고 많이 틀리. 왜 그냥 변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아주 간단한 것들 설명했지만 나중에 뭐 해외 사업 환산대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 뭐 이제 많이 틀려지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표 어느 정도는 그냥 맞다고 보고 해석을 하는 관점에서 이용자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